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 어떻게 생각이 좀 번뜩번뜩 나십니까? 또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끔은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이 있을 텐데요. 불안, 초조, 또 답답함이 엄습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도 배워보시죠. 오늘은 버퍼링 싱킹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또 성공예감 가족이기도 한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표지에 네. 버퍼링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거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네. 어떤 분들은 이거 버터링 아니냐고. 노란색으로 장식하셔가지고 네. 근데 일부러 그 마크를 넣었습니다. 책 표지에다가. 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환기시켜 보려고. 네.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이게 생각에도 버퍼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우리가 버퍼링을 그냥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걸려 있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입력하죠. 근데 입력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잊게 되죠. 네. 써먹어야 되는데 네. 출력을 해야죠. 제가 이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도서관에 계속 도서만 계속 책만 쌓아놓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은 무의미한 거예요. 나중에 못 찾죠. 네. 우리도 우리 뇌에 지금 계속 정보만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컴퓨터 쓰시던 분들은 하드디스크 최적화라는 거. 조각 모음. 네. 그런 거 종종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들어온 정보를 잘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버퍼링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방송 진행할 때 가끔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 머릿속으로 막 CPU를 돌리고 있을 때 버퍼링이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사전에 정리를 해놨다면 더 빨리 인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순간순간 또 버퍼링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조금 버퍼링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고 최적화를 해놓으면 중요한 순간에 버퍼링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자주 쓰는 말을 할 때 버벅대진 않고 안 해본 말을 처음 꺼낼 때 좀 버벅이듯이 그렇죠. 똑같은 거네요. 네. 이게 우리 머릿속도 도서관 혹은 컴퓨터라고 비유를 해보면 확 와닿네요. 네. 이 버퍼링의 순간, 네. 특히 이제 우리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떨 때 주로 이런 버퍼링이 걸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네. 제일 제가 흔하게 보는 장면이 회의할 때. 회의할 때요? 네. 회의할 때 구성원들이 처음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는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부장님이 뭐 아이디어 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때도 물론 조용해지긴 하지만 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대부분 갑자기 좀 조용해지는 건 뭐냐면요. 그 정보를 소화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괜찮은 의견이나 답들이 도출되기도 해요. 회의 시간에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 그 순간도 네. 사실은 필요한 거네요.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계속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생각해내라고 압박만 하면 좋은 생각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씩 여유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뇌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회의할 때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아이디어 안 꺼내는 거야. 책상만 칠 게 아니라 조금은 그 여유를 생각하는 틈 같은 거네요. 네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공간을 찾아갈 수 네. 있다. 꽉꽉 닫아놓고 잔뜩 쌓아놓고 그게 아니라. 잔뜩 쌓여있으면 그냥 꺼내기만 해야죠. 근데 요즘에 보면 특히 이제 생성형 AI로 빠르게 답을 찾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검색이라도 했죠. 네. 뉴스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한 10개, 20개 찾아내면서 내가 조각을 직접 모았는데 요즘엔 그 어떤 말의 퍼즐 같은 것도 한 방에 모아서 글을 또 말을 만들어 줍니다. 네. 버퍼링 싱킹을 하기가 더 힘들어졌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생성형 AI를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그 기능의 아주 일부만 쓰시는 것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인지 우리는 점점 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걔가 그렇게 잘 찾아주는데 우리가 과연 버퍼링을 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편리하니까요. 네, 훨씬 편하죠. 그리고 정리도 엄청 잘해주고 뭐 도표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걔한테 뭘 시켜야 되냐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부터 더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얘한테 물어보고 어떤 문제를 찾아 나가야 하는지라는 거죠. 결국은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처럼 가장 심각한 실수가 답을 틀린 게 아니라 질문을 잘못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답을 선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보고 문제를 제대로 발견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과정은 다 버퍼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내고 만드는 건 AI 서비스가 다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 질문, 내가 물어보고 이걸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선행 과정이 버퍼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거의 모든 게 자동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각하는 기능까지도 퇴화되는 건 아닌가. 그것마저 AI 로봇에게 맡겨버리고. 실제로 그런 그 경고를 하는 미래학자들이 되게 많고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생각의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미래학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내 고향집도 못 찾아가듯이. 전화번호 단축 그 연락처 없으면은 가족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듯이. 그렇죠. 심지어 이제 집 현관도 이제 지문으로 인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 가족이 설정해 놓은 것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몰라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더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AI 시대에는 훨씬 더 걱정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선행 과정에서 버퍼링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탑 티어로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을 그냥 소비하겠죠. 인공지능을 나의 직원처럼 쓸 것이냐, 인공지능의 노예가 내가 될 것이냐, 그 차이. 버퍼링 싱킹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버퍼링 싱킹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낸 실제 사례들 좀 알아볼까요? 너무 많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굉장히 골똘히 고민했을 때는 해결책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네. 연구소에서 안 되고. 욕조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깐 버퍼링을 할 때 해결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뉴턴도 마찬가지였어요.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그냥 휴식하다가 실험실이 아니라 조금 쉬다가 깨달은 거죠.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주기율표 만든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이 사람도 계속 고민할 때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잠시 버퍼링 순간을 가지면서 그게 작용을 해서 뭐 꿈에서 봤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건 검증은 안 됐고 분명히 버퍼링 순간을 가진 건 맞죠. 책상 앞에서 해야지라고 한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에 그냥 책을 쌓아놔야지 빨리 답을 내야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더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그 뉴스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에서 로켓 이렇게 껴안는 거 있잖아요. 발사체 껴안는 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우주 산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을 재사용하자.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다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 앉는 그 해결책은 언제 도출됐냐면 마찬가지로 버퍼링 상태에서 도출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버퍼링 어떻게 보면은 그 빡빡한 순간에서 살짝 좀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잖아. 생각 안 나. 박차고 나가. 그런 순간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안 나니까 잠시 쉬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몰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잠시 쉬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멍 때리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멍 때리기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쉬다가 그런 식으로 멍 때리는 거는 몽상입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나요? 근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순간은 뭐냐면 굉장히 무언가에 몰두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멍 때릴 때. 그때는 기존에 집중하던 그런 지식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찾아가지 못하다가 잠깐 멍 때리는 순간에 이것도 가능하네? 이것도 가능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게 약간의 여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방황할 자유를 방황. 주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방황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휴식 취하라고 하면 이제 핸드폰 꺼내들죠. 네. 짧은 영상 네. 계속 수입하면서 네. 올리면서 계속 끝없이 보죠. 그건 버퍼링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차라리 산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차라리 샤워를 하세요.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역사 속의 위인들도 보면 산책하다가 맞아요. 샤워하다가 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떠올렸다고 하죠. 뭐 너무 유명한 찰스 다윈. 네. 늘상 시간을 정해놓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항상 산책을 하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정리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을 예측했던 빌 게이츠도 1년에 한 번씩 생각 주간이라는 걸 갖습니다. 어디 뭐 별장 같은 데 가든가요? 뭐 하여튼 책만 맞아요. 갖고 가고 네.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렇죠. 네. 그때는 자기 그냥 혼자 생각만 하는데요. 그렇게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일주일에 한 10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거죠. 일주일에 10분이라도. 네. 이게 완전히 휴대전화 놓고 네네네. 네, 쇼츠나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다른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 10분.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일주일에 10분이라도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까? 버스에서 지하철에 오가면서는 이제 좀 졸고 자리나면 네. 앉아서 스마트폰 보기 바쁘고 그 사이사이에 뭐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남의 지식에 사실은 이제 딸려가는 경우가 그렇죠. 좀 많죠. 네. 근데 맞아요. 나만의 생각을 위한 시간들, 그 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속 위인들은 그걸 또 잘 알고 또 이용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핑계 댈 게 아니고요. 사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도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창의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예. 그 뭐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약간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는 많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책이 유명한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의 일대기를 후향적으로 본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산만해. 방 정리 안 하더라. 네. 네. 근데 그거는요 소수의 법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창의적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지. 진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직장인들에게 그런 방식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득점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생각을 좀 해보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네. 방법. 이러면 또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되게 또 귀가 솔깃해지는데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코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예 점수로. 네. 이거 그래서 어떤 약자죠? 맞아요.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스코어의 S는 센스, 오감으로 관찰하는 거. 네. C는 constraint, 제약 조건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고요. 예. O는 reorganize, 재구성해서 생각해보자는 거. R은 relate,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E는 execute,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기자는 거죠. 네. 그러면 그 5가지 관찰, 제약, 재구성, 연결, 실행 하나하나 네.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관찰. 이게 뭐 눈에 보인다고 사실은 다는 아닐 테고요. 그렇죠.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 관찰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을 하죠. 눈으로. 그래서 관찰을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학부생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네가 보는 건 네가 본 거다. 서로 내가 봤어라고 싸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걸 보여준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그게 이제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는 사람들인데 네. 어떤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실험자가.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다 세셔야 합니다. 정확히 맞추셔야 맞아요. 합니다. 네. 근데 사이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돌아다녀도 그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한 거를 기억을 못 한다면서요. 맞아요. 고릴라가 그냥 쓱 지나간 게 아니고요. 예.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고 갔습니다. 가슴을. 막 춤도 추고 가는데. 그런데 실험에 참가한 3분의 2가 고릴라를 못 봤거든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아하.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별책부록
정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 요 배경 색깔이 뭔지 네. 여쭤보면 거의 대답 못하세요. 거의 매주 보는데. 네,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두고 기억하려고 했던 것만 남는 거네, 맞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진짜 관찰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감으로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연구자가 있는데 예. 제인 구달이라고 침팬치 연구로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아예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침팬지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진이나 혹은 영상으로 혹은 잠시 관찰하는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소리로도 듣고 촉감으로도 관찰하게 되고 진짜 오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같이 와서 막 안아주기도 하고, 네. 머리에 있는 벌레 잡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또 들어갔던 연구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네. 왜 그 요리 본능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랭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불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 익혀서 먹는 게 우리 뇌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역시 탄자니아의 그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예. 실제로 침팬치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침팬치들이 먹는 방식으로 먹어봤습니다. 똑같이 날것으로. 네, 날것으로. 그랬더니 뭐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제대로 관찰한 거죠. 그래서 오감으로 관찰한다고 네. 말씀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밀림으로 같이 갈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평소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내가 잘 봤다고 생각하는 착각만 버리셔도 꽤 도움이 됩니다. 내가 봤다. 네. 내가 본 게 맞아. 이런 생각이요. 네,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내 의견을 먼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부터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오감으로 자꾸 관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 뭐 대상을 쪼개서 관찰하라고 맞아요. 네.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호 기자님을 보는데 네네. 앞에서 보는 거랑 아하. 옆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네. 특별히 옆면에 자신이 있으신 거는. 그런가요? 이게 또 그래서 왜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 네. 실물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게 그런 맞아요. 거죠. 네. 방송에서 주로 정면 위주로 네. 보니까. 그 하물며 사람 관찰하는 것도 그런데 예. 우리의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빠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대부분의 일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을 네. 놓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뭘 관찰해야 될까요? 뭐 가입자들의 뭐 위험 상황,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어떤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지.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네. 위험 상황이라는 거는 아주 복잡하거든요. 일상에서의 위험도 있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의 위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위험과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상품을 제대로 개발하기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는 자기가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많은 팬들이 자연사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탐 크루즈. 위험한 일 좀 그만하시고. 네. 탐 크루즈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금이 저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행동들을 자세하게 관찰해줘야 예. 진짜 제대로 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위험 평가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오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고 깊게 여러 번 관찰하면서 맞아요. 생각하고 네네. 대상을 쪼개서 볼 필요도 있고 주변 환경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심지어는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그 개발자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당연히. 아하.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예. 개발자들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교적이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좀 내성적인 분들이 좀 많은 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자기 책상에 앉아서 개발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하려고 그 사옥을 지을 때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엘리베이터만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마주칠 수 있게 동선을 만들어요. 저도 그 엔비디아 사옥을 한번 가봤는데요. 개방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천장에도 유리창이 되게 크게 되어 있고 그 사옥 안에도 계단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그렇죠. 다 쭉 다닐 수 있게끔. 그 의도를 그런 식으로 한 거네요. 그럼요. 소통이 되게끔.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 공간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맞습니다. 걸 테고. 되게 입체적으로 필요하네요, 이게. 네. 그래서 오감으로 관찰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더현대 서울에서 예.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대란이 일어났던
화장품이 하나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이제 일단 잠깐 한번 문 네, 열어보는 네. 네,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가격. 네. 윕드라는 제품인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욕실에서 즐기는 엄마표 수제 생일 케이크 이렇게 광고합니다. 복잡한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실에서 수제 생일 케이크를 즐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뭐 군대에서 화장실에 숨어서 초코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욕실에서 예. 근데 그걸 구현했어요. 자기 자사 화장품에. 화장품이에요. 네, 화장품이에요. 아, 먹는 케이크가 케이크가 아닙니다. 또 속았네. 네. 용기에 보면 정말 그 생크림 케이크를 담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컨셉을 잡은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눈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먹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이게 안전하다는 거랑 연결됩니다. 내 피부에 좋은 거.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진짜 오감을 활용하게 하는 거네요. 네. 네. 마케팅적으로. 맞아요. 신기합니다. 최대한 많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저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K-뷰티 네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는 일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아예 그 K-뷰티를 표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K-뷰티처럼 하려고. 네. 예. 이게 이제 글로레시피라는 회사인데요. 로레알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여성 두 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되게 잘 알고 미국도 되게 잘 아는 분들이에요. K-뷰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가긴 했는데 미국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약간 변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여성분들은 화장을 할 때 좀 단계가 복잡해요. 예. 근데 미국 여성들은 서너 단계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유나 예. 달팽이 크림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잖아요. 뭐 되게 좀 새로운 걸 많이 도입하죠. 네. 기술적으로도. 근데 동물성 원료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에서는 좀 아.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식물성으로 바꿨고요. 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은 물론 이 메이크업도 하지만 보정도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냅니다. 광고 같은 거요? 네. 우리나라는 또 엄청나게 막 이렇게 턱도 깎고 피부도 네. 매끈하게 하고 머릿결도 좋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일률적인 모습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각 인종마다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미인의 표상 하나가 아니라 네. 다양성을 또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감을 활용하라 또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 하는 거. 네. 예전에 그 K-뷰티 이런 광고 문구도 있었잖아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그것도 되게 좋았던 방법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였고요. 그래서 성공했죠. 또.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관찰 방식도 네. 입체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 또 이거를 잘 남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록 방법도 되게 중요하죠.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기록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 없는데 네. 기록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 잘 못하세요. 그러면서 뭘 써야 돼요? 이렇게 되물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써보자는 거죠. 뭐라도. 일단 기록을 하자라고 하면 네. 노트에 써야 되나요? 스프링 노트에 써야 하나요? 앱에다가 써야 되나요? 요즘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타이핑했어야 되지만 요즘은 네. 펜으로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글로도 쓰고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다음에 녹음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처음에 말한 도서관에 책이 쌓이듯이 네. 일단은 기록을 해놓고 또 맞아요. 나중에 버퍼링의 시간을 또 가지면서 인출해보고 그렇죠. 이것도 반복을 하면 되는 정확합니다. 거네요. 또 하나가 관찰 다음에 나오는 게 제약입니다. 네, 이건 이제 어떤 제약을 건다라는 건데 그렇죠. 조금 더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알아서 생각해봐 라고 요청을 하면 정말 막막하죠. 예를 들어서 기자님한테 그냥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네네네네. 그러면 머리가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챗 GPT도 이상한 말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존과는 조금 다른 걸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기는 한데 이런 요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안에서 또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타사 방송이긴 한데 예. 냉장고를 부탁해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냉장고를 부탁해 보시면 거기 출연하는 셰프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 파인다이닝 하시는 분들은 15분 내에 요리를 할 일이 없습니다. 아, 시간을 쫓기는. 네, 그리고 재료도요, 정말 엄선한 것들 가지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15분 동안 출연자의 냉장고에 있는 것만으로 그런데도 놀라운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냉장고 안에 이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까먹고 있었던 재료들로. 맞아요. 그래서 출연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렇죠. 이게 내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이야?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 정확하게 조건들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현재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거, 그 다음에 내가 활용 가능한 거,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요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다 있는데 요거 하나만 없어요. 이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다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네. 그래서 때로는 제약이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올 수도 있다. 약간 이것도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왜 그 카페에 가서 공부하면 더 잘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더 집중된다.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네. 하고. 카페에서 들리는 소리는 화이트 노이즈가 아닙니다. 엄청 왁자지껄 시끄럽긴 한데 네. 왜 거기서 더 집중이 된다는 겁니까? 그게 배경 소음으로 작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카페에서 공부할 때 잘 하려면 네. 일단 주변에서 모두 다 시끄럽게 얘기해야 돼요. 한 커플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조용한데 한 커플만 떠들고 있으면 거기에 귀가 이렇게 가서 맞아. 안 되고요. 이제 모두 다 시끄러우면 배경소음처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종의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하는데 맞아요. 그 샤워할 때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리는 것도 네. 그 뭐 물소리? 이게 또 일종의 그 뇌에 제약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샤워할 때 들리는 소리가 배경소음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주변 소음을 차단해 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퍼링 상태로 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기업들도 이런 걸 잘 또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럼요. 네.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넷플릭스가 예. 흑백요리사에서 동갑이고? 두부지옥 예.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그 흑백요리사 보면 준결승전이 두부지옥이었어요. 예. 천장에서 정말 거대한 두부가 내려옵니다. 예. 계속 두부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돼요. 네. 처음에 거기 출연한 분들이 뭐 어쩌라는 거지? 왜냐하면 두부만 가지고 요리한다는 게 두부를 주재료로 요리한다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요. 네. 계속 그걸로만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근데 거기서 진짜 놀라운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참 신기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PC통신 혹시 기억나시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텍스트만 전달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좀 이 조건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스턴트 메신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말고도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보낼 수 있었고요. 이모티콘 없던 시절에는 글자 가지고 이모티콘처럼 만들었죠. 맞아요. 예. 네. 울음표시, 웃음표시, 뭐 표정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다 보내고 싶어 해서 나온 게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글자로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건을 푸는 방향으로도 가고요. 조건을 다시 거는 방향으로도 갑니다. 그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글자 수 제한해서 트위터가 나오고 사진만 올리자고 해서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영상만 올리자 틱톡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신저 뭐 이런 SNS에서는 120자까지만, 네. 어떤 데서는 60초까지만, 맞아요. 또 어떤 서비스는 하루 24시간만 보여주는 영상, 맞아요. 네, 그런 자동으로 것들도 삭제되는 거. 네. 이런 걸 또 사람들은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제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사람들이 또 이거를 또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도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그 책 쓰실 때 마감 시간은 잘 지키셨습니까 혹시? 이 마감 시간이라는 네, 게 또 네. 엄청나게 사람을 또 움직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또 엄청난 제약 조건이기도 하고요. 예. 네. 마감 시간 지키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긴 한데 압박이 되긴 하는데. 엄청나게 압박이 되죠. 근데 책을 쓰는 많은 분들이 임박해야 뭔가가 나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방학 숙제도 계약이 다가와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루에 한쪽도 잘 못 쓰시다가 마감이 다가오면 막 수십 장씩 쓰시고 이러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제약 조건이 마감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분명히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감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잡스러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잡스러운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집중할 때 작동하게 되는 실행 제어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실행 제어 네트워크요. 네. 이 실행 제어 네트워크는 이 생각은 괜찮고 이 생각은 별로야. 이 생각은 조금 더 발전시켜봐. 이렇게 계속 평가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머릿속에서 막 컴퓨터처럼 이것저것 쳐내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그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해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급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예. 쓰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빨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압축해서 써야 하니 맞아요. 내 몸속에서도 네트워크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네요. 네.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마감 시간 한참 전에 아마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런저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 중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실행 제어 네트워크가 솎아내는 겁니다. 결국은 서랍 속에도 넣을 공간 없으면 불필요한 걸 버리듯이 맞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도 네. 비슷한 거네요. 그걸 또 촉진시킬 수 네. 있는 거고. 프레임 도구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이제 재구성입니다. 맞습니다. 재구성. 네. 뭘 어떻게 한다는 의미죠? 재구성은? 재구성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고요. 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보면 그 창의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 재구성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막막하잖아요. 뭐 일단 기존에 있던 건데 맞아요. 이 조합을 해체해서 네. 다시 한번 꿰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방식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그 창의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풀어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잘 못 풀죠.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대로만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근데 답을 알려주고 나면 네. 저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한 대로 해보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랑 연결돼요. 프레임이요. 네. 지금 기자님이랑 저도 요 카메라라는 프레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프레임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뭔지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프레임을 찾아보면 재구성하기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뭔가 좀 바꿔보기도 하고 비틀어보기도 하고 확장해보기도 하고 좁혀보기도 네. 하고요.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연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식민 지배를 한 나라의 왕을 섬긴다는 게 어휴, 상상도 안 가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중에 상당수가 영연방에 가입해 있어요. 또 여왕을 존경하고 네. 그 나라 국기에 유니온잭이라고 하네요. 네, 그 네. 국기도 한 귀퉁이에 그려져 있고. 네.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고민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프레임이라는 거를 적용해 보니까 이 답이 나와요.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은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네. 식민지를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라고. 네. 반면에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영토 확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시장 개척과 영토 확장은 전혀 달라요.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면 세금만 걷어오면 돼요. 거기 물건을 팔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면 자국민을 보내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식민 국가에 자국민을 보내서 통치를 하면 당연히 식민 지배를 하는 국가와 피지배를 받는 국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시장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내서 통치를 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내세워서. 내세워 놓고 세금 걷고 물건만 판 거죠. 어떻게 보면 저마다의 제국주의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네요. 네, 그게 제가 그걸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 때문에 지금의 영연방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식민 지배는 뭔가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모든 걸 다 이제 네. 수탈해 나가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그 나라마다 네. 달랐던 거고요. 네. 침략한 나라들. 그러니까 침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프레임을 마주하는가에 따라서 네. 사람의 인식이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새로운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 보라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뭐 정치인들이 만들거나 네. 언론이 만든 것, 내가 그거를 보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지 네. 내가 프레임을 만들거나 네. 변형을 해본다라는 생각은 쉽지 않죠. 그렇죠. 게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뭐 말은 좋게 들리는데 그게 불편하죠. 가능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경쟁 상대를 찾아보시면 돼요. 경쟁 상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회사에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업의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네. 회사가 아니라 나의 업무로 접근을 해보세요. 혹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의 F&B를 담당하는 사람은 요즘 경쟁 상대가 누구일까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그냥 유명 호텔 체인들이 서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한국 사람들이 호캉스를 되게 많이 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호캉스를 가서 놀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열심히 놀려고 하죠.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보고 사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올릴 만한 그런 장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호텔의 F&B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런 장소를 가진 곳이 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관광지, 맞아요. 예쁜 카페들이 경쟁 상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경쟁 상대를 찾아보는 것도 다른 프레임으로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라디오에서도 다른 주파수 라디오가 아니라 또 유튜브를 경쟁 상대로 보면서 그렇죠. 또 진화해 나가고 하는 네, 것도 네. 비슷하게. 그리고 그냥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 주제의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면 또 그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의 확장일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약간의 변형일 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런 재구성 또 프레임워크뿐만이 아니라 네. 연결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맞아요. 연결. 네.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걸까요? 연결이라는 거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연결은 꽤 오랫동안 창의에서 강조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발명 왕들은 뭐 수백 개씩 뭐 만든다고는 합니다만. 네. 근데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온 놀라운 제품 대부분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연결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창의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걸 대중에게 알린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졸업식 축사에서 했던 얘기가 Connecting the Dots입니다. 점을 연결하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점은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들도 연결하고요.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도 연결해 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졸업식 축사에서 커넥팅 닷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게 뭐냐면 looking forward가 아니라 looking backward로만 가능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무언가 창의적인 걸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경험은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의 의견을 줘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looking forward예요. 예. 요거 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보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이디어 내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 네. 생각해 보라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죠, 사실.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할 수밖에 없고 예. 진짜 연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은 looking backward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런 방식으로 연결돼서 지금의 제품, 지금의 서비스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경쟁사 제품 써보니까 어떠하셨나요? 네. 우리 거의 다른 제품은 어떠했나요? 다른 라디오 들어봤을 때는 어떠했나요?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그 대학 중퇴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거든요. 아하. 서체 수업. 글씨 예쁘게 그리는 네, 이런 네. 것. 근데 뭐 그대로 전하면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아이폰에 연결될 거라고는. 디자인적으로, 미적인 감각으로.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디자인에 집착을 했는데 그게 곧 또 혁신 제품을 불러왔죠. 맞죠.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선풍기, 냉각기, 팬 소리 싫어했고 그걸 없애라고 끝까지 이제 요구를 하다가 정말 얇은 노트북이 탄생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저는 극단의 고객의 요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당장은 안 될 것 같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곧 더워지는데 네네.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하는데 직접 바람을 맞는 건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간 난감하죠. 바람이 나와야 시원한데 그렇죠. 바람을 맞는 건 싫어해요. 굉장히 극단의 고객의 요구예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를 10여 년 전에 처음 들었으면 뭐야 저 사람 저 고객 진상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날개 없는 선풍기로 가기도 하고요. 무풍 에어컨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미풍 선풍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터를 세게 돌리는 거, 빠르게 돌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느리게 돌리는 게 어렵대요. 근데 선풍기 중에 정말 그 산들바람 부는 것처럼 그런 미풍이 나오는 선풍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바람은 안 싫어해요. 자연풍.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무풍 에어컨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저거는 무풍이 아니다. 가까이 휴지를 대보면 나풀나풀 거린다. 바람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과대포장인데 막 이렇게 하고 날개 없는 선풍기도 사실 뜯어보면 그 밑에 날개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프레임을 잘못 잡았던 거네요. 맞아요. 네. 남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고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렇죠. 창의적으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너무 좁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게 되돌아볼 지금 필요도 있네요. 진짜 날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바람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찰과 프레임 재구성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도 하다 보면은 복고를 다시 또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럼요. 이게 뭐 레트로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여전히. 예. 근데 이제 레트로라고 하지 않고 보통 뉴트로라고 하잖아요. 뉴트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전의 향수를 느끼는 고객한테 팔겠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 타겟을 바꿔요. 네, 그래서 지금 10대, 20대가 대부분 타겟이 됩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완전 새로운 문명이니까요. 네. 그리고 신박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그 뉴욕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 중에 최근에 이제 LVMH 투자를 받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1990년대의 미국 그걸 현재의 뉴욕의 스트릿 패션이랑 연결한 거예요. 재해석. 네. 그냥 시간을 연결했을 뿐인데 네.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과거를 연결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의 현재와 우리나라의 과거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한 그 진 데님 브랜드가 나왔는데 네. 일본의 그 전통 방식 천을 덧대서 예. 하고 그다음에 한 땀 한 땀 박음질을 하는 그런 방식을 미국의 진과 결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데님 브랜드가 나왔죠. 청바지 브랜드. 네. 또 그 5가지 스코어 네. 프레임 도구 중에 마지막이 실행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실행을 실행을 잘 해야 하는데 네. 물론 실행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네.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제로 구현되는 아이디어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 쪽 연구자들은 아이디어는 싸다 그래요. 그러면 꺼내는 거 말고 만드는 것도 집중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 아이디어일 때와 팀의 아이디어일 때 구현 가능성이 뭐가 클까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내 아이디어가 더 좋아 보이긴 하죠, 사람은. 근데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걸 내가 속한 팀이 다 같이 만들 수 있게 자꾸 유도하셔야 돼요. 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만 단순히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이걸 더 이용을 할 수 있게. 맞아요. 네. 이게 팀의 아이디어가 되는 순간 이건 팀 프로젝트가 되고요. 아하. 그래서 무게감이 훨씬 커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덧붙여 줍니다. 나는 뼈대만 제공했는데 그렇죠. 살까지 붙여주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너무 집착하세요. 근데요,
내 아이디어를 그 강제로 빼앗아가는 조직에서는 그냥 나오시는 게 낫고요. 네. 대부분의 건강한 조직들은 그걸 팀의 아이디어로 만들었을 때도 아이디어의 원 저작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설득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모 회사의 부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끌고 가고 있는 팀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요. 네네. 근데 그거 다 제가 소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어떤 것들은 뭐 그냥 격려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또 불만이 생겨요. 맨날 아이디어 내라고 그러는데 내면 들어주지도 않을 거 뭐하러 그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 창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항상 양쪽에서 같은 종류의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내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팀의 아이디어로 만들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이 되니까요. 네. 저희가 버퍼링 싱킹, 이 책의 네. 저자인 김태훈 교수와 직접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버퍼링 싱킹이라는 책을 관통하는 네. 핵심 구절 네.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돈도 없다. 그때 혁신이 시작된다. 이걸로 없을 하겠습니다. 때. 네. 오히려 제약이 될 때. 맞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현재 조건들을 고민하시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시간도 돈도 없다. 그때 혁신이 시작이 된다. 오늘 버퍼링 싱킹이라는 책을 이 책의 저자인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